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교육평가원 제도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인이 부연구위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R&D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행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공동연구는 아시다시피 R&D 전주기에 걸쳐서 기획이라던가 사전평가, 연구비 집행, 그 평가, 제재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의 한계상 다음과 같이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개념하고 추진 유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는 내용들, 협약하고 연구비, 그다음에 IP에 대해서 핵심 내용과 주의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작년 2월에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발간을 했고 4월 정도에 연구 현장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배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6개의 장하고 별개의 부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총 6개의 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혁신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추진 체계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사항을 정해서 구성을 하였고 이거에 따라서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양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문화해서 저희가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혁신법상 사실 관련된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긴 해서 그래도 최대한 관련된 규정을 활용해서 근거하여 안내를 드렸고 혁신법에 없는 내용 그리고 근거 규정이 없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혁신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발표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제도 개선 이루어지고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어서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또 올해 초에 개정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법에는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저희가 국제과학기술 협력 규정 제2조 2호에 있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이라는 개념을 차용을 해서 저희가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이 연구개발비라든가 인력, 시설 등 과학기술 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해서 수행하는 것을 국제공동연구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에 근거해서 국제공동연구 개발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시책, 그다음에 전문기관 지정이나 이런 관련된 규정들을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부처별이라든가 개별 사업에 관련된 근거법령에 의해서 국제공동연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추진 유형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해외 기관이 직접적으로 이제 국가 R&D에 참여하는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일반형 같은 경우로 이제 계속 추진되어 있어서 쭉 하시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해외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저희가 유형을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게 된 기준은 연구개발비 구성하고 사용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저희가 구별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읽으실 때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랑 연구비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에 대한 형태는 가급적 숙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직접비 연구개발비 중에 직접비 내 항목 중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개발의 과제 수행의 일부를 해외기관에 맡겨서 하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인정기관의 장애 인정이 필요하고 정치위원회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용역 형태로 수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외 기관은 연구개발 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연구개발 기관 외 란에 작성하시면 되고 당연히 협약 체결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획서 이제 사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공동기관형인데요. 공동기관형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R&D가 이제 추진이 되면서 해외 기관도 우리 국가 R&D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저희가 작년 2월 6일 날 개정이 돼서 바로 시행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기관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단서 조항을 보시면 국내 기관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가 주관이 되고 해외가 공동이 되는 기본 형태뿐만 아니라 뭐 해외가 주관이 되고 국내가 공동이 되는 형태도 구성이 가능한데요.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서 해외 기관이 100% 혼자 단독으로 들어오는 형태는 불가능하다 정도만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동기관형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관이 이제 협약의 대상으로 연구개발 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약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실 때도 아까 일반형과는 다르게 옆에 박스에 보시면 공동 연구개발기관 란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도과제형인데요. 별도과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상 연구개발 과제에 어떤 내용상 연계는 되어 있긴 하지만 각국에서 펀딩을 받아서 각자 그 비용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가 R&D에 있어서 국내 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별도로 협약을 체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요. 여기에도 당연히 연구개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동기관형이 사실 핵심이어서 협약의 당사자로서 들어온다. 그리고 협약의 당사자이고 연구개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 연구비 지급한다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약간 이제 개념과 추진 유형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해서 근거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 이제 협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에서의 주의사항은 이제 옆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은 일반형과 별도과제형 같은 경우에는 협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기관에 관련해서는 국내 기관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그 해외 기관하고 하는 국제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외국 정세의 변화라던가 어떤 분쟁 시 대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상황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통 장기간이면 기간이 길면 뭐 국내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국제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단계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단계를 뭐 연단이라던가 이렇게 좀 짧게 가져가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체결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제공동 체결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보시면 13조 2항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평가 통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 줬으면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무조건 30일만 기억을 좀 하시고 30일이 넘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요. 어쨌든 국제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30일 내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매뉴얼에 안내 드릴 때는 최대한 그 사전 조율하시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협약하는 과정에서 준거법이라던가 IP라던가 또 국내 협약서 관련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에 보시면 앞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넘어도 괜찮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지만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전문기관이나 부처 담당자분들과 상의하셔서 협약 체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혁신법에서는 직인 날인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해외기관 같은 경우는 직인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자 서명으로 가능하다라고 외국인 서명 날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법에서는 통합정보 시스템 통해서 전자협약 체결하는 걸 원칙으로 제한 드리고 있고요. 다만 해외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겠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메일이라던가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 진행 가능하다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해외 기관이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협약이나 계약에 근거해서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위임에 대한 범위, 위임에 대한 책임 내용 명확히 하셔서 대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국가 R&D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문으로 작성하셔야 되고 영문 협약서 같은 거 첨부해서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고요. 국문의 협약서가 있고 영문의 협약서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활히 연구가 진행되면 괜찮은데 분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영문 협약서나 국문 협약서 중에 뭘 우선시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매뉴얼 작성할 때부터는 일단은 국문과 영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취지대로 좀 더 의도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게 국문이 우선한다라는 규정은 좀 규정해 달라는 안내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약과 관련해서는 일단 협약의 변경이나 협약의 해약 같은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라고 해서 특별히 안내 드릴 내용은 없어서 일단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궁금하신 부분들은 매뉴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까지가 협약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목에서 보시듯이 공동기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과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반형에서는 뒤에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협약의 당사자로 들어와서 연구개발 지위를 가지고 들어오는 공동기관형의 형태에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해외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구성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해외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 국내와 같이 마찬가지로 뭔가 중소, 중견, 대기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좀 해석상 여지가 있고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지우는 데 있어서 좀 규정상 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할 당시에는 일단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도로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안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영리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의 계상은 이제 외국에 있는 해외 기관 소재국의 통화로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연구개발비의 지급과 관련해서 국제공동연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정의 말씀드릴 때 다양하게 있는데요. 국제공동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추진 형태 그런 거에 따라서 연구개발비의 지급이나 횟수, 시기, 지급 조건,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정하실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화로 계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 변동의 리스크를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점은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요. 일시불 지급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정산 완료 후에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기준해서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분할 지급도 가능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 특정 시점에 전액을 지급하는 형태도 다 가능은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공동기관형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지급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기관이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거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통해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내기관이 대리해서 해외기관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연구개발비 규모는 기본적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1억이면 1억,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당연히 작성하실 수 있고 외화로도 작성하실 수 있는데 외화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협약시 정한 협약시 정한 환율, 기준 환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약 시점에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지급 시점에 환율 변동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별 원화 지급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 당시 환율로 계산하셔가지고 지급하시면 되고요. 사용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박스처럼 그 협약 시 정한 기준 환율에 따라서 사용 실적에 대해서 원화 규모를 선정하신 이후에 실제 지급하시는 날의 환율을 고려하셔가지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리를 좀 하자면 어쨌든 뭐 산정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협약 시 정한 기준 환율을 정해서 산정을 하고 지급을 하는 날에는 지급 시점에 당일 날의 기준 환율을 고려해서 지급한다라 정도로 큰 틀에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 환율 변동의 리스크를 저희가 아니라 해외 기관에 조금 부담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 시작하시기 전에 해외 기관하고 충분히 사전에 조율하시고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용 실적 보고나 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계획 작성 시 적용한 통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례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116조 3항에 보시면 하늘색 박스와 같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8조에부터 74조까지의 내용 규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 인정 기준부터 해서 정출연이라던가 기타 영리기간, 영리기간, 뭐 사전 승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기관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에 작성하고 매뉴얼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정해진 게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공고사항으로 많이 안내드리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이자라던가 정산, 뭐 회수 절차 이런 것들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던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준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용 용도 넘어가서 해외 기관이 사용하는 연구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저희 국내와 동일하게 직접비랑 간접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5개로 일단은 제가 표기해 놨는데요. 제가 여기서 뭐 국내랑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학생 연구자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보안 수당, 연구 수당 정도의 차이점만 있고요. 국내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말씀드릴 내용들은 많지만 좀 주의사항 정도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연구자 같은 거 지급하실 때 외부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데 뭐 등록금이나 이런 거 좀 특혜성으로 안 나가게끔 이런 거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외 기관이 쓰실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만약에 좀 합리적인지 산정한 금액이 우리가 봤을 때 좀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한 정도는 검토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연구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좀 초반이다 보니까 공동기관용으로 중용되는 게 아직까지 많지 않아서 혹여나 어떤 해외 기관이 당연히 국제공동연구 하심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은 구매하실 수 있지만 그걸 목적으로 추진되는 걸 좀 방지하고자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볼드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연구시설 장비 관련해서는 사용계획 명시하고 타당성 심의 같은 거 받으셔야 된다 안내해 드리고 있고, 해외 기관도 당연히 이제 구성하실 때 현물 계산 가능합니다. 현물 계산 가능한데 다만 여러 가지의 과제에서 조금 계산하실 때에는 구입가액 초과하시면 안 된다 정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접비인데요. 간접비도 국내 기관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간접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뉴얼에서는 특히나 이제 상한선이라던가 하한선을 제시드리고 있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고문에 명시되거나 협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구개발 기관의 특성이나 사정을 고려하셔서 산정하실 수 있고요. 해외 기관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간접비 고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따르셔도 되고, 만약에 없으면 국내 기관 사용하고 있는 뭐 10%, 17% 관련한 비율을 적용해서 사용하셔도 된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간접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뭔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추진하시다 보니까
해외 대학이나 이런 데서 과도하게 간접비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고 최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좀 안내해 달라는 의견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는 또 그렇게 정하게 되면 좀 더 협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뭔가를 정하게 되면 어쨌든 규제가 되는 수도 있어서 조금 뭔가를 정하는 거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 있고요. 다만 이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보스턴 코리아나 이런 어떤 특정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관들과 잘 협의를 해서 해외경과 협의해서 38%라는 뭔가 수치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과기부 내 어떤 특정 사업들도 20%대의 어떤 비율을 정해서 연구개발 기관들과 해외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사례들은 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협의 잘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법에서는 연구비 카드랑 계좌이체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해외기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게 쓰는 게 어려울 수 있어서 법인카드 같은 거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 사용하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 카드 쓰시고 계좌이체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영수증이라든가 매출전표 이런 것들은 증빙하셔야 되고 다만 이 증빙 자료의 언어와 관련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영어하고 한국어 제한드리고 있는데 그 외의 국가의 언어인 경우에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포함된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을 첨부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정상 같은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사용했는지 이제 검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비 사용 기준을 정하시면 그에 따르면 되고 아니면 달리 정하셨으면 그 달리 정한 대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은 기본적으로 연구비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하고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정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파일 같은 경우를 해서 전자 파일로도 가능하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의 특례로 이제 그런 작성한 엑셀 파일 같은 거를 국내 기관에 분기별이라던가 뭐 연도에 한 번 정도 이제 국내 기관에 보내서 국내 기관 등록하시면 되는 것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 같은 경우로 이제 해외 기관 이 소재국에 있는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 받아서 뭐 정산이나 감사 의견서를 받은 사용 실적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자체 정산 시스템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정산하시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들에 대한 어떤 사용 실적 보고서를 내시면 정산한 걸로 가름하는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동기관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앞에 제목의 타이틀에 있듯이 일반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활용해서 하는 형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빙자료로서 계약서 있으면 되고 계좌이체 증명서만 갖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공동기관형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IP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법 시행령 32조 2항을 보시면 이제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기관하고 뭔가 연구개발을 할 때는 국내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 소유를 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면 우선적으로 우선 실시권을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여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R&D 성과물에 대해서만 보고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아니고 이제 그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썼는지 인력은 얼마나 투입을 했는지 시설이라던가 관련 정보는 얼마나 투입을 했는지 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는 게 기여도 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IP 제도 같은 경우는 각국마다 모두 상이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시거나 상의를 하실 때 당연히 해외 제도들이 달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리 운영된다고 해서 해외 제도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가 R&D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들 그리고 국내 제도들을 최대한 따를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당 그 국가에 있는 연구개발 기관마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가, 동일 국가라고 해서 모든 연구개발 기관이 동일한 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연구개발 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도 유의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원칙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성과는 이제 승계해서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이 갖도록 저희가 원칙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모든 국제공동 연구 그리고 뭐 연구개발 과제가 하나만의 어떤 특성을 갖는 걸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으로 해서 우선 실시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계약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드립니다. 별도 과제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펀딩을 해서 각자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쓰셔서 그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별 소유가 원칙이고요. 공동 연구를 해서 뭔가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기여도 산정하셔서 똑같이 공동기관형처럼 판단하셔가지고 소유권 배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기관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모두에게 계속되는 게 맞고요. 기여도 산정하셔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기여도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는 연구개발 성과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연구개발 종료 후에 협의를 통해서 기여도를 정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균등한 지분을 한다 정도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예시문을 보시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다 이런 문구를 넣게 되면 이제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합의가 없으면 균등한 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예시문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분 확보 어려운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도 넘기고 실시권도 넘기고 이런 경우는 지양해 달라는 의미에서 어떤 실시권 정도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활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시의 개념은 이제 뭐 여기 정의 규정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연구개발 성과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가 R&D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혁신법에서는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성과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국가 R&D로 이루어진 성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통해서 잘 협의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방식과 그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 성과 소요 방식, 그리고 실시 주체, 실시 시점,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기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계약이나 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오늘은 다 다루지 못하고요. 매뉴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유의사항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동 소유 IP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주체와 시점에 따라서 실시 전에 동의를 갖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익 배분 등에 대한 의무를 지는지 안 지는지에 대해서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공동 소유를 이제 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우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심시를 할 때도 과연 이것마다 동의를 제3자에게 실시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결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성과를 제3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공동연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당연히 얽혀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허용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국의 상이한 제도를 주장하면서 협의를 다시 그때 가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허용을 하더라도 전용 실시권 같은 걸로 허용하시게 되면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나서도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통상 실시권 정도로 허용하시는 것들 주의하셔서 계약하셔야 된다 안내드리고 있고, 일단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도 제3자가
그 각국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제3자에게 실시하게끔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원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협약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정하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협약 전에 명시해서 예상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표와 후속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R&D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자칫 공개가 잘못되면 이제 신규성 같은 특허 출원하실 때 신규성 요건 등을 저해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기본 골자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 그래서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 등의 법적 조치 진행하는 거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밀 유지와 관련해서는 공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면 이제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저널, 논문, 세미나 등을 통한 공표가 가능한 걸로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널, 논문,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건부로 허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같이 연구개발 한 성과에 대해서 공표를 하거나 하실 때에는 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알린다거나 아니면 특허 출원 전까지는 금지로 하자라고 협의를 하시거나 이런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널 논문에 발표하는 거랑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게만 공개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일부 차이점이 좀 있어서 공개의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은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연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연구개발 성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과 소유자가 누군지 확실히 하시고 소유자에 대한 동의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후속 연구도 별개의 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설명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가볍게 언급하자면 이제 국가 R&D 같은 경우 직무 발명으로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무 발명에는 이제 발명자주의랑 사용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자주의는 이제 연구개발한 연구자한테 원칙적으로 이렇게 권리가 계속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 국가하고 뭔가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고 실시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 국가가 뭐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뭔가 연구개발 기관이 그에 대해서 승계를 하고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절차나 실시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좀 저희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데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뭔가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 신경 써서 사전에 협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허 제도에 대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IP 공유 관계, 공동 연구 개발 성과니까 IP 공유 관계도 따져 보셔야 되는데 지분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통상 실시권 허용하거나 이익 배분 의무와 관련해서도 저희 한국, 일본, 영국 같은 경우 거의 대동소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제3자 실시가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 배분의 의미 같은 걸 갑자기 요청받을 수 있어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협약이나 계약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명백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공동 연구에 관련된 아이리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관련 매뉴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준비한 내용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가 구조공동 연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작년 초에 마련이 처음으로 됐고 어떤 내용들 새롭게 틀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나 계약에 좀 중점이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이라든가 부처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책임을 조금 지우는 자율적으로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이제 연구 협상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하게 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음에 개정할 때는 불편하신 사항 저희가 의견 수렴 잘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